진짜 크리스마스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 이야기는 국내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1989년 5월 21일 새벽 1시 20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소재한 미용실 앞에 한 남자가 서성거립니다. 미용실 내부를 요리조리 살피던 남자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능숙한 솜씨로 문을 따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죠. 이곳은 미용실 겸 주거로 사용했던 곳으로 미용실 주인이었던 23살의 A씨가 쪽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난데없는 괴한의 침입에 놀란 E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고 여기에 당황한 남자는 지니고 있던 등산용 칼로 E씨를 마구 남자했죠. E씨는 중상을 입고 쓰러졌고 남자는 미용실 안에 있던 현금 7,000원을 들고 달아납니다. 큰 소리에 달려온 이웃의 도움으로 다행히 E씨는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남성이 출소한 지 9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E씨가 봉변을 당한 지 20일이 지난 6월 11일 새벽 4시 반쯤 이곳 성남시 수정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42살의 여성 신씨가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어요. 신흥동의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던 신씨의 눈앞에 갑자기 젊은 남자 하나가 나타났죠. 자세히 보니까 자기 주점에 몇 번 왔던 동네 청년이었던 겁니다. 신씨는 이 손님이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면서 돈도 없이 주점을 드나들던 이 청년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는데요. 특히나 생긴 건 순진하게 생겨가지고는 술만 마셨다 하면 온갖 행패를 부려대며 영업을 방해하던 그야말로 진상이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청년을 신씨가 혼내요. 젊은 사람이요? 열심히 살아야지. 이 시간까지 뭐 한다고 빈둥빈둥 돌아다녀?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주머니 안쪽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 신씨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한성질하는 이 신씨가 이곳이 자신의 주점 아니었으면 이런 손님 따위 빠락빠락 악을 써대면서 단번에 내쫓고도 남았겠지만 이번엔 사정이 달랐죠. 야심한 시각인데다 이곳은 사람 하나 없는 으슥한 골목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주변을 살피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신씨는 황급히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붙잡히게 되었고 신씨는 청년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며 다음날 아침 인근 초등학교 건물 틈 사이에서 끔찍한 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6월 16일 새벽 2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또 한 건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남현동의 한 노상에서 한 여인의 사체가 피투성이 된 채로 발견된 겁니다. 피해자는 42살의 김씨.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사체 상태 및 현장 상황으로 봐 누군가 김씨를 뒤따라오다가 등 뒤에서 급습한 것으로 짐작되었다고 합니다. 김씨의 몸은 가슴과 등 부분이 예리한 흉기에 난자되어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조사 중 김씨의 손가방에서 10만원가량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건 전형적인 노상강도 살인사건이다 라고 방향을 잡고 수사를 진행해요. 하지만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목격자가 없어 수사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관악구에서 발생하면서 앞선 성남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동일 범의 소행일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던 범인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8월 4일이었어요. 새벽 1시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동의 한 골목길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인근 주민들이 이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잠시 후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범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거라고 골목길 벽면 여기저기 묻어있는 혈흔과 피가 낭자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중년 여인의 사체뿐이었죠. 피해자는 43살의 박씨로 등과 어깨가 6차례나 찔려 있었고 과다출혈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잔잔하다가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인 11월 16일 새벽 2시경에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마치고 나온 독실한 기독교 남성 53살의 강씨는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의 한 대로를 급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한켠에서 낯선 남자가 불쑥 뛰쳐나왔죠. 이 강씨가 조그만 검은색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걸 유심히 보고 따라온 남자였죠. 남자는 다짜고짜 흉기로 강씨를 살해했고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안고 있던 가방을 빼앗죠. 얼마나 큰 돈이 들었길래 꼭 안고 갔을까? 가방을 열어보니 가방 안에는 성경책만 들어있었습니다. 성남시에서만 벌써 4번째 피해자였어요. 아직 관악구 쪽이랑은 공유가 안 된 상태인 거죠. 더구나 독실한 신자 강씨가 변을 당했던 그날 새벽 4시경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노상에 주차돼 있던 지역 주민의 승용차가 유리가 파손된 채 도난당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해요.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니 수사팀이 비상에 걸리죠. 이 상황이 되자 아무래도 이 범인이 성남을 헤집고 다니는 연쇄 강도 살인범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범행이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특히나 피해자들이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은 범인이 어떤 특정 대상을 노렸다기보다는 단순히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아무나 골라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게 했죠. 하지만 문제는 사건들이 하나같이 야심한 시간에 인적이 없는 으슥한 골목길에서 발생하며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었죠. 이때는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게 전혀 없었으니까. 더구나 범인은 매번 불과 몇 분 만에 범행을 마치고 감쪽같이 사라졌고 현장에 어떤 단서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성남 일대의 우범자와 동해수법 전과자들을 상대로 탕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씨가 살해된 지 열흘 후인 11월 26일 새벽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또다시 의문의 살인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57살의 여성 이씨였는데요. 범행 장소나 흉기를 휘두른 방식, 그리고 들고 있던 손가방이 사라진 점 등이 이전의 사건들과 비슷했죠. 유사한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수사팀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데 범인은 윤곽조차 잡을 수 없고 또 이런 상황에서 범인은 살인을 계속하죠. 이번 사건은 대략 한 달 후인 12월 23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의 노상에서 한 중년 여인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노점상을 하던 54살의 여인 장씨. 그날 장사를 마치고 돈을 세던 중이었어요. 범인은 장씨를 살해한 후 17만원과 버스 승차권, 이거 회수권이라고 하죠. 이걸 240장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새벽 4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한 슈퍼마켓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옛날 슈퍼는 보통 집에서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강도가 되니까 주인이었던 어머니가 이 강도에 맞서 격렬하게 반항하며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에 자고 있던 11살의 아들이 잠을 깨 방에서 나오는데 강도가 들어 강도와 싸우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는 엄마와 합세해 범인의 위협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범인이 들고 있던 흉기로 결국 이들 모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합니다. 이 범인이 분명히 모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생각해 다급해진 마음에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오는데 이때 슬리퍼 한쪽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수사팀은 그동안 흔적 한번 남기지 않아 야속했던 이 범인이 드디어 무언가 하나를 남기고 가니까 범인이 흘리고 간 이 슬리퍼 한쪽을 고이 챙겨 이것을 단서로 삼고 현장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내사와 탐문 수사를 진행합니다. 흔하디 흔한 슬리퍼로 뭘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찾았어요. 이 슬리퍼 주인이 여기 인근 주택가에 살고 있는 심씨라는 청년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수사팀은 심씨의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심씨의 동선이 그동안 발생한 살인사건과 모두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요. 8개월에 걸쳐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로구, 또 성남시, 구리시 등지에서 무려 8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연쇄 살인마가 바로 이 심씨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심영구. 한 달여간의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심영구가 성남시 수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걸 확인해요. 하지만 그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이미 도주한 후였죠. 경찰은 그의 집에서 손가방과 미처 처분하지 못한 작물, 버스 승차권 등 범행 증거물 21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1990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의 새방 그의 애인의 집에서 은신 중이던 심영구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심영구가 89년 5월부터 12월까지 단 7개월 동안 8명의 목숨을 빼앗고 손에 쥔 돈은 다 합쳐서 수십만 원에 불과했다고 해요. 경찰에서 어떻게 아무 원한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냐는 물음에 범인 대상을 선택하면 무조건 칼을 휘두르게 되고 사람? 한 번 찌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연달아 찌르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술을 마시면 또 성격이 포악해지고 나조차 내 자신을 주체하기가 어려웠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주체하기 힘들었던 심영구는 같은 해인 1990년 11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계속해서 2심, 3심에서도 사형이 유지되며 사형이 확정되었고 얼마 되지 않은 1992년 12월 29일 향년 31살의 나이로 형장에 이슬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국 최초의 묻지마 연쇄살인범 심영구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심영구가 활동하던 때가 1989년이었잖아요. 이때가 또 한창 화성 연쇄살인사건, 그러니까 지금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걸로 전국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으로 8명이나 죽이고 3명은 미수 등으로 중상을 입히고 잡힌 정말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혀버리게 된 거죠. 신문에서도 단신으로 처리했었대요. 이렇게 묻혀지는 듯 하다가 프로파일러 표창원님이 언급을 하면서 다시 세간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진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었던 거죠. 이 심영구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1961년 충청북도 재원군에서 태어났는데 역시나 이 사람도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의 학대가 매우 심했는데 이미 8살 때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한 엄마가 누나만 데리고 가출을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눈앞에서 엄마가 학대를 당하는 거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텐데 엄마가 누나만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집에 남게 된 심영구는 이후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계모와 이복 동생들 틈에 자라게 되었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지내게 됩니다.
결국 중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중퇴한 심영구는 그 길로 가출을 했고 신문팔이, 구두뜯기, 막노동 등으로 하루살이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26살에 강도 상해죄로 수감되면서 3년 6개월을 살고 1988년 여름에 출소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첫 범행이 언제였죠? 1989년 5월 21일이었죠. 출소한 지 9개월이 채 안 됐다. 출소하고 첫 범행이 바로 이 살인 미수였던 거예요. 1988년 출소하고 심영구는 수소문 끝에 친모와 재회하고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친모도 인형 공장에 다니면서 버는 수입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던 터라 얹혀 사는 심영구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결국 돈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슴에 등산용 칼을 품고서 사람들 아무나 해쳐야겠다면 무작정 거리로 나서게 되었고 1989년 5월 21일 새벽 1시 20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소재한 미용실 앞에 심영구가 서성거립니다. 그렇게 처음 얘기가 시작된 거였죠. 자신도 인정했어요. 목적은 강도였는데 폭력을 휘두르다 보니 폭력에 중독되어 점점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고. 근데 그렇게 자신을 주체 못한 것 치고는 범인으로 특정 지을 만한 증거 하나 남기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증거 하나 남기지 않으면 범행을 저질렀던 심영구는 크리스마스 날 신데렐라 마냥 신발 한 짝을 벗어놓고 가며 심영구 때문에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던 형사들에게 깜짝 선물을 준 산타클로스가 되어 잡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묻지마 범죄 이야기도 막을 내리게 되었죠.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